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끝내 숨을 거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린이 관련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더 늘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이런 호소를 한다면 꼭 신고해야 됩니다. 아동의 울음소리가 있거나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멍 상처 등이 시간차를 두고 지속되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꼭 신고해 주십시오. KBS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주간에 어린이날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당시에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했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 교수 남궁인입니다. 네, 교수님,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가 온라인으로 확산되기도 했었는데요.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거 좀 문제가 크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계기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냥 어떤 점이 이상했다라기보다는 정인이의 그 몸 자체가 이 사망으로 이르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서는 그냥 학대였습니다. 네. 사실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그냥 어떤 외력에 의해서 아이가 그렇게 사망한다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로든 학대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골절이 시기가 다른 골절들이 명백히 나왔습니다. 골절이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곳이, 그것도 시기가 다른 게 보였어요? 네, 그게 전신에 그 시기가 다른 골절들이 차례로 찍혀 나왔는데 그 한 장만으로도 어쨌든 무조건 교과서적인 아동 학대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자마자요. 세 차례 신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고를 조금 경찰이, 그리고 아니면 주변 어른들이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으면 정인이의 죽음을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과 공무원 조직이 오고 아동보호 전문 단체 아보전이 또 옵니다. 그래서 조직이 일원화돼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책임이 분산된 구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고가 됐을 때 누구도 이거를 좀 인텐시브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로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과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수님, 응급실에서 지금 근무하시죠? 네, 전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훌륭하신 일 합니다. 하시는데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아동학대 사례 좀 어느 정도 접하세요? 사실은 흔히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대 아동이 응급실로 오는 경우는 대부분 죽거나 죽기 직전 정도 돼야지 저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응급실에서 그러면 이거 아동학대다 해서 의심하고 신고한 적도 있으세요? 상당히 많고요. 그중에 2018년 많아요? 네, 상당히 아동학대 신고는 많습니다. 의료인은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저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의심이 된다면 일단 수사기관에 그런 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 편이고요. 그중에서 2018년에 조금 유명했던 괴물 위탁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 응급실에 사설 위탁모가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부상 입은 아이를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엄마하고 생활고를 토로해서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이를 어쨌든 다른 병원으로 보냈고,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미심쩍고 아이가 어쨌든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거는 학대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직접 전화기를 들어서 새벽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위탁모임이 밝혀졌고, 심지어 그 위탁모가 아이를 집중적으로 뜨거운 물에 넣고 아이를 굶기고 경기한 데도 방치해서 결국은 아이는 사망한 사건이고요. 이게 징역 14년인가 받았던 지금 복역 중인 괴물 위탁모 사건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한테 가기 전에 어떻게 다른 어른들이 보고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교수님한테 간 거는 거의 좀 늦어서 굉장히 심각한 경우나 병원에 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아동학대 신고 매우 중요한데
어떤 점을 보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조금. 네, 아동학대는 4가지로 나누는데요. 신체학대, 성학대, 그다음에 방임, 그다음에 감정학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카테고리 분류별로 나눠보면 조금 개념이 이해가 편한데요. 신체학대는 그야말로 때리는 건데요. 아이가 어쨌든 일반적인 생활에서 다칠 수 없는 어디 뭐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귀 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대할 때 주로 다치는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들과 좀 시기가 다른 것, 그리고 왜 다쳤는지 물어보면은 엄마의 그 설명과 혹은 양육자의 설명과 이 부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신체 학대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 외 방임은 뭔가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든지 아이가 냄새가 난다든지 아이가 굶어 보인다든지 체중이 덜 나간다든지 정서학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정서가 불안하고 어머니를 뭐 양육자를 피한다든지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아동학대로 의심하고 우리는 신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고하면 경찰이나 아니면 아동학대 담당 부서에서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잘 처리가 됩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신고 의무고 신고 이후에는 사실은 응급학과 의사의 일까지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경찰 조직, 그다음에 경찰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동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출동을 해서 같이 동시에 접수가 됩니다. 이것도 단체가 3개가 있다가 이번에 2개로 줄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각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담당이 좀 아이 보존한다든지 뭐 이런 판단한다든지가 좀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일원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이드님께서 아동학대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장관급도 아니고 차관급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어린이 권리 보장원 원급입니다. 당연히 인력도 예산도 부족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206님께서는요. 유치원 교사입니다. 남 교수님 강의도 여러 번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시스템이 부모가 아동학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안타까움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책임이 분산돼 있어서 뭐 부모의 말만 듣고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낸다든지 뭔가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서 조금 더 그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조금 처벌과 함께 좀 보완해야 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형량이 높아지고 관심이 쏟아지면 어쨌든 이건 엄벌의 처음이다. 언론의 관심을 가지면 그 사건은 좀 풀려요. 그런데 다른 사건은 잘 안 풀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은 꾸준히 30명에서 40명대고요. 이것들이 100명대인데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사건은 그 외에 뭐 한 절반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은 정말 어떤 온정주의로 처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처벌이 좀 객관 일원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기관 자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 인식이 좀 더 발달해서 많은 좀 타인의 그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동학대도 좀 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게다가 집에 부모랑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접촉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 좀 경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도 잇따르는데 어린이 안전사고는 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사실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줄어드는 것 같고 코로나여서 더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안 하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부모 곁에서 안전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는 좀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사고 내고 그런 교통사고 생각이 나는데요. 아동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수님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일단은 그 어린이 교통사고는 비약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옛날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냥 후진하다가
봉고에 치인 아이라든지 네. 뭐 그냥 문화횡단하다가 치인 아이라든지 학교 앞에서도 사고 많았어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사고로 정말 그야말로 잃은 거니까요. 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교통량이 줄고 그다음에 안전 의식이 올라서 확연히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리고 민식이법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고 자체가 상당히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고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동 관련된 사고는 아예 없애는 게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쨌든 안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뭐 꺼진 그런 것도 다시 보고, 아이가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뜨거운 차 안에 들어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 규정 속도도 잘 지키고 아이가 확 건너지 않나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것들 모조리 다 중요하겠습니다. 아동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초등학교 때는요, 아동 사고, 친구가 다치거나 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불러서 때리셨어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 안 했다고.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오늘 일단 어린이날인데요. 네. 일단 아이가 사고가 났다고 애를 때리는 거는 네. 그냥 아동 학대입니다. 그렇죠. 네, 학대고 아이를 체벌로 그렇게 사고 예방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조심해라니까 그러면서 화내는 것도 그건 방법이 아니죠. 네, 결국 어른들이 이런 뭐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른들이 더 조심하고 어른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4173님께서 제가 2003년에 미국에 있을 때요, 두 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소리 지르면서 훈육했더니 옆집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요. 내가 한국인은 언성이 높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애들도 동의해서 경찰이 옆집에 불편 주니까 주의 주고 그냥 갔어요. 휴, 아들도 잘못하고 큰일인 줄 알았죠. 아, 참.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뉴스는 마음이 아프네요 하면서 4794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린이들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사랑하기도 모자란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린이 아닙니까?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아이 아동 학대가 일단은 오늘 메인이니까요. 네. 어떻게 의심해 보는 게 일단은 우선일 것 같아요. 네. 뭔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가정 안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네. 신고를 그 객관적으로 어디 다른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은 아이는 계속 학대 당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쨌든 신고라든지 네. 참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동이 그 귀한 아동이 우선인, 그리고 모든 것을 아동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어른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변 좀 둘러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잘 보호받고 있는지, 혹시 학대받고 있진 않은지 좀 살폈으면 합니다. 아하님께서 아동사고 예방책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너 안 다쳤니? 괜찮니?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